이것은 단순한 가격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치밀하게 설계된 역습이었죠. 트럼프가 한국 관세 25%라는 칼을 뽑아들었을 때 전 세계는 한국의 굴곡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 뒤 백악관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어요. 트럼프가 직접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겁니다. 도대체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20년간 월가에서 반도체 기업들을 분석해왔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한국 기업을 대단하게 본 적이 없었어요. 아시아의 빠른 모방자 정도로 치부했지 미국의 심장을 겨눌 수 있는 존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관세 25% 발표 당일 동료들과 함께 비웃었죠. 이제 삼성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삼성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220%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계략을요. 왜 삼성은 모두가 굴복을 예상할 때 오히려 가격을 3배 가까이 올리는 도발을 선택했을까요? 왜 애플과 구글의 수장들이 새벽에 긴급 회의를 소집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강경 일변도였던 트럼프가 갑자기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월가 반도체 섹터 수석 애널리스트 마이클 브레넌입니다. 오늘 저는 삼성이 어떻게 미국 전체를 상대로 한 거대한 체스 게임에서 승기를 잡았는지 그 전략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한 날이었죠. 저는 맨해튼 금융가 한복판에 있는 투자은행 본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고 회의실 안에는 반도체 섹터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12명이 모여 있었어요. 화면에는 트럼프의 게시물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와 목재 그리고 의약품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올리겠다는 내용이었죠. 한국 관세 25%라는 숫자가 화면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그야말로 축제 같았어요. 동료 중 한 명이 의자를 뒤로 젖히며 말했습니다. 삼성 주가는 이제 반토막 날 거라고요. 다른 동료는 노트북을 덮으며 한국 반도체는 사실상 끝났다고 단정지었습니다. 저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의견에 동조했어요. 20년간 월가에서 반도체 기업들을 분석해온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건 너무나 명백한 결론이었으니까요.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관세 장벽이 세워지면 어떤 기업도 버틸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상식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 기업들을 한 번도 진지하게 분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죠. 제 머릿속에서 한국 기업은 언제나 일본을 모방하고 미국을 쫓아가는 빠른 추격자에 불과했습니다. 기술의 원천은 항상 미국에 있고 제조의 정점은 대만이나 일본이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그저 그 뒤를 열심히 따라가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편견은 저만 가지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월가 전체가 그렇게 믿고 있었죠. 트럼프의 한국 관세 25% 발표가 나오자마자 저는 곧바로 분석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한국 반도체 섹터의 구조적 위기라고 붙였죠. 보고서의 결론은 단순 명료했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시장 접근성 약화로 인해 심각한 실적 하락을 겪을 것이며 이는 곧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투자자들에게 한국 반도체 관련 종목의 비중을 축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발표 당일 수백 명의 기관 투자자들에게 배포되었고 저는 제 분석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날 저녁 동료들과 함께 맨해튼의 한 고급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와인잔을 기울이며 우리는 한국 경제의 암울한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누군가는 한국이 결국 무릎을 꿇고 미국의 요구를 전부 수용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삼성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기술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관세 예외를 구걸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시아 기업이 미국을 상대로 버틸 수 있겠느냐고요.
역사적으로 미국의 압박 앞에서 굴복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고 덧붙였죠. 그때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삼성을 과소평가했고 그들이 가진 기술력과 전략적 사고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고 미국의 결정에 모든 나라가 따라야 한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었죠. 한국 관세 25%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승리의 신호탄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을 굴복시키고 미국의 패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단순히 막고만 있을 기업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대비해왔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반도체라는 물건이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현대 문명의 심장과도 같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관세라는 무기의 위력만 보았지 그 무기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거죠. 트럼프가 던진 한국 관세 25%라는 돌멩이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삼성에서 믿을 수 없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 동향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모니터 앞에 앉았는데 화면에 뜬 뉴스 헤드라인을 보고 커피 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삼성이 일반 디램 가격을 220% 인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읽었어요. 분명히 22%가 아니라 220%였습니다. 3배가 넘는 가격 인상이라니 처음에는 오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일반 디램 제품군의 가격을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어요. 이건 단순한 물가 상승률 반영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문법을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였죠. 20년간 반도체 시장을 지켜본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정도 규모의 가격 인상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보통 반도체 가격이 10%나 20% 오르는 것도 시장에서는 큰 뉴스거리가 되는데 220%라니요.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어요. 저는 곧바로 동료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반응은 한결같았어요. 삼성이 미쳤다는 것이었죠. 한 동료는 전화기 너머로 이건 자살 행위라고 소리쳤습니다. 다른 동료는 트럼프가 한국 관세 25%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가격을 올리다니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했어요. 월가 전체가 삼성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미국이 관세로 목을 조르고 있는데 스스로 올가미를 더 조이는 꼴이라고 다들 비웃었죠. 저 역시 처음에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삼성의 경영진이 정신을 놓은 게 아닌가 싶었어요. 관세 압박을 받으면 보통 기업들은 가격을 낮추거나 현지 생산을 늘려서 부담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게 교과서적인 대응이니까요. 그런데 삼성은 정반대의 선택을 했어요. 관세 때문에 이미 비싸진 제품 가격을 더 올려버린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멍청한 기업이 아니에요. 반도체 시장에서 수십 년간 살아남으며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회사입니다. 그런 기업이 아무런 계산 없이 자살 행위를 할 리가 없었죠.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삼성의 결정 뒤에 숨겨진 의도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학에는 가격 정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생산자가 비용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현상을 말하죠. 하지만 삼성이 한 일은 단순한 가격 정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비용 상승분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가격에 반영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가격을 이 정도로 올린다는 건 팔지 않겠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어떤 가격이든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그제야 삼성이 노린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트럼프 개인의 감정을 자극하려 한 게 아니었어요. 삼성이 겨눈 것은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거대 기술 기업들의 목줄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 없이 단 하루라도 버틸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을 만들려면 메모리가 필요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서버가 필요하며 그 서버 안에는 반드시 디램이 들어갑니다. 220%라는 숫자가 발표되자마자 실리콘밸리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거대 기술 기업들의 수장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강력히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세로 미국 기업을 살리겠다고 하더니 정작 삼성의 역공 때문에 제조 원가가 3배 가까이 뛰게 생겼다며 울분을 터뜨렸죠. 이게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는 목소리가 워싱턴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삼성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 관세 25%를 통해 미국 내 제조업을 살리고 물가를 안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삼성의 가격 인상은 그 모든 계획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3배 가까이 뛰면 아이폰 가격이 오르고 서버 운영 비용이 폭등합니다.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할 물가가 치솟게 되는 거죠. 트럼프가 가장 두려워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삼성이 직접 깨운 셈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제까지 1,000원 하던 라면이 오늘 갑자기 3,200원이 되었다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당연히 안 사 먹겠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라면이 없으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지금 전 세계 데이터 센터와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삼성의 디램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없으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생명줄과도 같은 물건이에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제 분석 보고서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한국의 협상력은 제로라고 적힌 그 보고서가 갑자기 초라해 보였어요. 삼성은 협상력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수준의 협상력을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굴복 대신 역공을 선택했고 그 역공의 칼날은 정확하게 미국의 가장 아픈 곳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라는 무기로 삼성을 압박하자 삼성은 가격이라는 무기로 미국 전체를 압박한 겁니다. 그것도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상대방의 심장을 직접 겨누는 공격적인 방식으로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고도로 계산된 체스 게임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삼성은 이미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삼성의 가격 인상이 미국 기업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저는 입이 벌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삼성의 가격 인상이 미국 기업들을 공포에 빠뜨린 이유를 분석하던 저는 한 가지 의문에 빠졌습니다. 왜 미국은 대안을 찾지 못하는 걸까요? 세계 최강 대국이고 기술 혁신의 본거지인데 고작 반도체 하나 때문에 이렇게 휘둘려야 하는 걸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삼성의 사업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삼성이 가진 진짜 비밀 무기의 정체를 알게 되었어요. 반도체 산업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설계를 담당하는 팹리스예요. 반도체의 회로를 설계하고 어떤 기능을 넣을지 결정하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제조를 전담하는 파운드리죠. 팹리스가 설계한 도면을 받아서 실제 반도체 칩으로 찍어내는 역할을 해요. 세 번째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가 여기에 해당하죠.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은 이 3가지 중 하나에만 집중합니다. 대만의 거대 파운드리 업체는 오직 제조에만 특화되어 있어요. 설계는 고객사가 하고 메모리는 아예 만들지 않습니다.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는 디램과 낸드 플래시만 생산하죠. 파운드리 사업은 하지 않아요. 이렇게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키우는 게 이 업계의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달랐습니다. 저는 삼성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분석하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설계도 하고 제조도 하고 메모리도 만듭니다. 전 세계에서 이 3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기업은 오직 삼성전자 하나뿐이에요. 이게 바로 삼성이 숨기고 있던 비장의 무기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턴키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설계부터 제조 그리고 패키징까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해 준다는 뜻이죠. 이 턴키 전략이 왜 그토록 무서운 무기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이 새로운 스마트폰을 만들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회사는 먼저 핵심 칩의 설계를 의뢰해야 합니다. 그 다음 그 설계도를 파운드리에 보내서 칩을 찍어내야 하죠. 마지막으로 그 칩 옆에 붙일 메모리 반도체를 따로 구매해야 해요. 보통은 이 세 과정을 각각 다른 회사와 진행해야 합니다. 설계는 한 곳에 맡기고 제조는 다른 곳에 보내고 메모리는 또 다른 곳에서 사와야 하죠. 하지만 삼성과 거래하면 이 모든 게 한 번에 해결됩니다. 설계도 삼성이 하고 제조도 삼성 공장에서 하며 메모리도 삼성 제품을 씁니다. 모든 부품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호환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니 따로 맞춤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절약되는 거죠. 이게 바로 미국 기업들이 삼성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명확해집니다. 트럼프가 특정 반도체 제품에 관세를 매기면 삼성은 다른 공정이나 부품 가격을 조정해서 전체 패키지 가격을 올려버릴 수 있어요. 메모리에 관세가 붙으면 파운드리 가격을 올리고 파운드리에 관세가 붙으면 설계 비용을 올리는 식이죠.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삼성의 설계도 써야 하고 삼성의 공장에서 칩을 찍어야 하며 그 칩 옆에 붙일 메모리도 삼성 것을 써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가격이 튀어버리면 대안을 찾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요. 대만의 거대 파운드리 업체가 아무리 제조 분야에서 1등이라 해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직접 만들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최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를 그 회사가 찍어낸다 해도 결국 그 옆에 붙는 고성능 메모리는 삼성이나 한국의 다른 메모리 회사에서 사와야 합니다.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는 협력사들과 손발을 맞춰야 하는 구조지만 삼성은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이 차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에게는 또 다른 협상 카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였어요. 우리 돈으로 약 504조 원에 달하는 이 투자는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투자를 통해 미국 땅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창출하려 했죠. 하지만 이 투자의 실행 여부는 결국 한국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연 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집행 시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어요. 이건 사실상 협상 카드였습니다. 관세로 압박하면 투자도 늦출 수 있다는 메시지였죠. 미국이 한국의 반도체 없이 버틸 수 없는 것처럼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확충 계획도 한국의 투자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삼성은 기술력으로 미국의 목줄을 쥐고 있었고 한국 정부는 투자라는 또 다른 카드로 협상력을 확보하고 있었어요. 저는 분석을 마치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삼성이 가격 결정권을 쥐고 흔드는 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한국 관세 25%는 한국을 굴복시키는 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 스스로를 조이는 올가미가 되어버린 거죠. 트럼프가 삼성이라는 상점 입구에 통행세를 매기니까 삼성이 상점 안에 물건값을 통행세보다 더 많이 올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상점이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필수품 가게인 상황이었죠. 하지만 진짜 흥미로운 건 이 전략이 미국 내부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느냐는 점입니다. 삼성의 역공은 단순히 가격 인상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트럼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직접 건드렸습니다. 삼성의 가격 인상이 미국 경제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분석하면서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처한 딜레마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 관세 25%를 통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려 했어요. 첫째는 미국 내 제조업을 되살리는 것이었고, 둘째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었죠. 하지만 삼성의 역공은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무너뜨렸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릴 때와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죠. 트럼프 행정부는 금리 정책으로 첫 번째 요인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요인은 손쓸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가격을 결정하는 건 미국 정부가 아니라 삼성이었으니까요. 삼성이 디램 가격을 220% 올려버리자 미국의 모든 전자제품 원가가 강제로 끌어올려졌습니다. 이 파급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스마트폰 한 대를 만들려면 여러 개의 메모리 칩이 들어갑니다.
그 칩 가격이 3배로 뛰면 스마트폰 가격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어요. 소비자가 매장에서 만나는 최신 스마트폰 가격표가 갑자기 수십만 원씩 뛰어오르는 상황이 현실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심각한 건 서버 운영 비용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디지털 서비스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합니다. 동영상 스트리밍도 클라우드고 온라인 쇼핑몰도 클라우드이며 인공지능 서비스도 클라우드예요. 이 클라우드를 운영하려면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 센터의 핵심 부품이 바로 서버용 D램입니다. 삼성이 가격을 올리자 미국 전역의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이 폭등했어요. 저는 텍사스에 있는 한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그 회사는 서버 비용이 갑자기 3배로 뛰면서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졌어요. 선택지는 2가지뿐이었습니다. 서비스 가격을 대폭 올리거나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었죠. 이런 상황이 미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약속한 강한 경제와 풍족한 일자리는커녕 기업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트럼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그 불만은 곧바로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트럼프는 강한 미국을 외치며 지지층을 결집시켰지만 삼성의 가격 인상 때문에 그 지지층의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고 있었어요. 관세로 외국 기업을 압박하면 미국 경제가 좋아질 거라던 약속이 완전히 뒤집어진 셈이었죠. 미국 내부에서도 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비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어요.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측이 한국의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 관련 사안을 거론하며 미국 기업을 억울하게 노리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말했는데 이건 사실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논리로 한국도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해 반격할 명분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더 흥미로운 건 미 국무부 차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기술 협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어요. 이 발언은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였지만 저는 그 속에서 다른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미국도 한국과의 기술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거든요. 한국의 기술 없이는 미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현실을 백악관이 자각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동료들과 함께 이 상황을 분석하며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삼성은 단순히 가격만 올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트럼프의 정치적 약점을 정확히 겨눈 거였습니다. 관세 정책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 트럼프의 경제 공약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곧바로 정치적 타격으로 이어지죠. 삼성은 경제전쟁을 정치전쟁으로 확대시킨 겁니다. 월가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삼성이 미쳤다고 비웃던 동료들이 이제는 침묵했어요. 일부는 조심스럽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관세 25%가 한국을 굴복시키는 무기가 아니라 미국 경제를 옥죄는 올가미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기 시작한 거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라는 칼을 휘둘렀지만 그 칼날이 자신의 손을 베고 있었어요. 삼성은 가격이라는 방패로 그 공격을 막아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칼을 트럼프에게 되돌려보낸 셈이었죠. 이건 단순한 기업의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적 역습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입을 열었어요. 그 발언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날은 27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사무실에 출근해서 평소처럼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속보 알림이 뜨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문답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었어요. 그 발언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요.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는 한국 관세 25%를 무기로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어요.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고
대미투자특별법 지연과 정보통신망법 논란까지 끌어들여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쳤죠. 그런데 갑자기 해결책을 함께 마련하겠다니요. 이건 분명히 한 발 물러선 것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이 발언은 양국의 협의 결과에 따라 한국 관세 25%가 그대로 시행되지 않을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었어요. 강경 일변도에서 갑자기 협상의 문을 연 겁니다. 저는 그 배경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트럼프의 태도를 바꾸게 만들었을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삼성의 220% 가격 인상이 트럼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거예요. 관세로 한국을 압박하면 한국이 굴복할 거라던 계산이 완전히 빗나갔죠. 오히려 삼성의 역공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층까지 흔들릴 조짐이 보이자 백악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분석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거든요. 저는 한국의 협상력은 제로라고 썼습니다. 삼성은 미국의 압박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단정지었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한국이 굴복한 게 아니라 미국이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삼성이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트럼프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온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월가 동료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원래는 한국 반도체 섹터의 추가 하락을 전망하는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트럼프의 발언 이후 그 보고서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죠. 회의실에 모인 동료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한국 관세 25% 발표 당일 삼성의 몰락을 예견하며 웃던 그들이 이제는 침묵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문을 뗐어요. 우리가 한국 반도체의 전략적 가치를 과소평가했다고요. 삼성을 단순한 메모리 반도체 회사로만 봤던 게 실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설계부터 제조 그리고 메모리까지 모두 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기업이며 그 기술력은 미국 전체를 상대로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어요. 동료들은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고 곧이어 다른 동료들도 수긍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모두가 같은 착각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미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니까 미국의 결정에 모든 나라가 따라야 한다는 오만함이 우리의 눈을 가렸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아 과거에 작성했던 보고서들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한국 반도체 섹터의 구조적 위기라는 제목이 붙은 그 보고서가 얼마나 얕은 분석이었는지 부끄러웠어요. 저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을 몰랐고 그들이 쌓아온 공급망 장악력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이 단순히 수비만 하는 기업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역습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간과했죠. 대만과 일본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삼성이 가격을 올리자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른 건 대만의 거대 파운드리 업체였어요. 그들은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제조에만 집중하지만 삼성이 메모리 가격을 흔들어버리면 그들의 핵심 고객사들이 휘청입니다. 대만은 삼성이 휘두르는 채찍에 자신들의 고객사가 상처 입는 걸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일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부활을 꿈꾸며 엄청난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었어요. 하지만 삼성이 가격 결정권을 쥐고 시장을 흔들면 이제 막걸음말을 뗀 일본 기업들은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아무리 보조금을 많이 받아도 삼성과의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요.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국부의 대전환점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제야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눈치를 보며 공장을 짓고 기술을 공유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격 인상은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하청기지가 아니라는 선언이었어요. 삼성이 없으면 전 세계 IT 산업이 멈춘다는 것을 숫자로 증명한 겁니다. 트럼프의 후퇴는 그 증명에 대한 미국의 첫 번째 인정이었죠.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반도체의 전략적 가치를 제대로 분석한 보고서를요. 제목은 이렇게 붙였어요. 반도체 전쟁의 새로운 질서라고요.
그 보고서에서 저는 삼성이 보여준 전략이 앞으로의 글로벌 무역 질서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후퇴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이 체스 게임이 어떻게 전개될지 세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월가를 떠나 독립경제 칼럼니스트로 전향한 뒤 첫 번째 칼럼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주제는 당연히 삼성과 트럼프의 체스 게임이었어요.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기술 주권의 시대가 열렸다고요. 저는 그 칼럼에서 삼성이 보여준 전략이 단순한 기업의 대응을 넘어 국가 간 힘의 역학을 바꾸는 선언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의 한국 관세 25%는 원래 한국을 굴복시키기 위한 무기였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관세는 오히려 한국의 협상력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삼성이 220% 가격 인상으로 맞대응하자 트럼프는 불과 며칠 만에 해결책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죠.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미국의 관세 압박에 정면으로 맞서서 협상 테이블의 주도권을 가져온 사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칼럼에서 앞으로의 전개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의 전략적 후퇴입니다. 미국 내 물가가 치솟고 거대 기술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면 백악관의 분위기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삼성은 이 상황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서 한국 관세 25%의 철회나 최소한의 예외 조항을 얻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가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건 이미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전면전입니다. 미국이 삼성의 역공을 국가 안보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수입 금지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미국 경제에도 자폭이나 다름없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없이는 스마트폰도 서버도 만들 수 없고 인공지능 서비스도 운영할 수 없어요. 미국이 스스로 디지털 경제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새로운 공생 모델의 탄생입니다. 미국은 관세를 낮추고 삼성은 미국 내 공장에 최첨단 공정을 도입하면서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절충안이죠.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행되고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양국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게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봤어요. 삼성이 던진 220%라는 숫자는 단순한 가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치를 안다는 당당한 선언이었어요. 트럼프가 관세라는 무기를 휘둘렀을 때 대부분의 나라는 굴복하거나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삼성은 굴복 대신 역공을 선택했고 그 역공은 정확하게 미국의 심장을 겨눴습니다. 저는 칼럼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세계는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다고요. 과거에는 군사력과 자원이 국력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는 기술이 곧 국력입니다.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사이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기술 강국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포함한 월가의 전문가들은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아시아의 빠른 추격자 정도로 생각했지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기술 강국이라고는 인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삼성이 보여준 이번 행보는 그 모든 편견을 깨부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를 쫓아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저는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들이 요동칠 때마다 트럼프와 삼성의 체스 게임은 더욱 치열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히 두 나라의 무역 수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글로벌 기술 패권의 향방을 결정짓게 될 겁니다. 트럼프가 던진 한국 관세 25%라는 부메랑은 결국 백악관의 심장을 저격했습니다. 삼성이 던진 220%라는 숫자는 세상에 진짜 힘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이정표였어요. 저는 20년간 월가에서 수많은 기업을 분석해왔지만 이번처럼 짜릿한 역전극을 본 적이 없습니다. 칼럼을 발표한 뒤 수많은 독자들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대부분은 한국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글을 읽고 자국의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맞서는 모습에 자부심을 느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반응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저력을 저는 너무 늦게 알아챘구나 하고요. 전 세계 IT 산업의 심장을 쥐고 흔들 수 있는 나라.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협상 테이블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나라. 기술이 곧 국력인 시대에 그 기술의 핵심을 장악한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저는 이제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이 보여줄 행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년간 월가에서 수많은 나라와 기업을 분석해왔지만 한국처럼 짧은 시간 안에 세계의 판도를 바꾼 나라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이미 전 세계가 없으면 안 되는 기술을 가진 강국입니다. 누군가 한국을 무시하거나 깔볼 때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삼성이 트럼프 앞에서 당당히 역공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가치를 당당하게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이 곧 국력인 시대에 그 기술의 심장을 쥔 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세상은 이미 한국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